왜? 맨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잖아. 불 끌까 말까? 불 끌까 말까? 딱 말해. 이거 뒤에 이종면만 켜놓을까? 나 근데 너무 안 온다. 괜찮아? 잠깐만.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 응? 탈락. 탈락. 당첨. 탈락. 너무 큰데? 오케이. 오늘 다스테리는 밀물에 떠오르는 손입니다. 2006년 10월 강화도의 한 선착장. 아는 사람하고 같이 회를 먹으러 갔었어요. 주문해놓고 전화와서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전화 받으면서 우연히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전화 받는데 눈에 그게 들어온 거죠. 어? 저게 뭐지? 선착장 근처의 횟집에서 주문을 한 후 바다에 쭈그려 앉아 전화를 하던 중 바닷물에 떠밀려온 무언가를 발견했던 서씨. 피가 하나도 없고 손이 만들어진 손처럼. 너무나 손이 진짜 정말 예뻤어요. 진짜 인형 손같이 예쁜데. 인형 손이라기에는 좀 크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것은 딱 보기에도 이쁘게 생겼다는 손 모양의 무언가. 하지만 처음엔 인형 손인 줄 알았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는데,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 손 같은데, 진짜 사람 손 같은데? 하니까 한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거 지문 있어. 이거 진짜 손이야. 그러는 거예요. 2006년 10월 11일 강화도 선돌이 선착장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 발견.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던 진짜 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래요. 보면은 절단되어 있죠? 손만. 손 사건 담당 형사 김대한 경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섬세하고 작았어요, 손이. 이게 미성년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피 작고 아담하여 미성년자나 여자의 손일 것 같았다는 오른손. 어쩌다 이 여자의 오른손이 바닷물에 떠밀려와 강화도 선착장으로 오게 된 것일까? 이 여인의 오른손이 털어놓은 얘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희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목관절 피부의 테두리를 봤을 때나 또 그 뼈의 상태를 봤을 때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진 것으로 보여요. 분리된 부위의 손목에서 피부의 절착 및 뼈의 톱날흔을 봄. 손목관절 테두리를 봐서 바로 사후 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절단된 손이라는 것. 이러한 정보가 맞다면 이 손의 주인은 토막살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표피가 다 벗겨져 나가고 진피만 있었죠. 안쪽에 내부 속지문이라고 합니다. 속지문만 있었죠. 그래서 그 일부를 경찰청 감식에 의뢰했는데 신원이 불발로 나왔어요. 첫 번째 지문 감식 결과 신원 확인 불발. 물에 부식이 되어 많은 손상이 된 데다가 표피는 없고 진피만 남게 되어 지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혹시나 하여 지문 감식을 하였지만 신원 확인 불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경찰들은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신원 확인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일단 이 손이 어디서부터 강화도 선착장으로 흘러 들어왔는지부터 추적해보기로 한 경찰. 동막해수욕장이면 나 얼마 전에 갔던 데인데. 강화대교? 해양경찰의 실험 결과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 한강 일대, 동막해수욕장, 장봉도, 신도 이 네 군데 중 한 곳에서 이 손이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는 형사들. 그렇다면 정녕 이 손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불려서 피부를 팽창시키는 지문 채찍 기법인 고온 습열 처리법. 지문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지문을 한 3일 정도 채취를 했어요. 또 가서 해보고 또 가서 해보고 계속했는데 시지, 중지, 환지 지문 특성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나름 지문 채취 기술이 좋다는 한국. 부패한 익사체 신원 확인에 효과적이라는 고온 수별 처리법을 이용하여 3일간 채취를 시도한 끝에 네 군데의 손가락에서 지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을 실종자 2천여 명과 일일이 대조하여 유사한 지문들을 찾아보니 유사한 손 32명이 발견되었고
이들 중 다시 한번 대조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9일째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은 44세 윤선혜씨. 피해자분은 44세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윤선혜씨. 동네 주민. 아줌마가 좀 예뻐요. 예쁘고 날씬해요. 좋았어요. 정말 사람 좋아요. 남의 일도 잘 도와주고. 평소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에게도 평이 잦아있는데 누군가에게 원한을 질 사람이 아니라던 윤씨의 주위 사람들. 그렇다면 혹시 가장 가까운 그녀의 남편이 그런 것은 아닐까? 피해자의 친구. 굉장히 찾아다녔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신랑이. 집 나가고 한 닷새 동안은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부인 밥을 해놓고 그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인데 저녁에 오면 윤씨가 실종되고 나서 윤씨를 애타게 찾아다녔다는 남편. 주위 사람들은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였으며 자상하고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자상한 남편과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윤씨. 두 부부에 대한 평판은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딱히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그렇다면 왜 돌연 한쪽뿐인 그녀의 손이 떠오른 걸까?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15일날 경북 칠곡에서 20일날 서울 노원구로 갔다가 29일날 전북 전주로 갔다가 또 당일날 29일날 충남 논산으로 갔다가 또 당일날 서울 종로구로 가출한 지 17일 후 조카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통신 수색 결과 서울에서 사라진 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며칠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동안 일행이 한 명 있었다는 거. 통신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발신지역 발신위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경북 쪽으로 해서 전주로 돌아서 그 내연남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소 거기까지 통신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같이 다닌 걸로 나왔죠. 내연남이 있었다고? 그 이후에 통신이 끊겨버린 거죠, 피해자가. 바로 그 평이 좋던 윤 씨의 내연남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윤 씨는 내연남과의 다툼이나 다른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살해된 후 바다에 유기된 것일까? 이를 초점으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내연남 이준규 씨, 저한테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또 그걸 되새겨서 지금 저한테 그것도 하나의 상처잖아요. 가깝게 지낸 것과는 사실이지만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연남. 오히려 자신에게 왜 묻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더라 이거죠. 이 이외에도 피해자 윤 씨를 찾으려고 했던 점, 알리바이, 동기가 없던 점들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어된 내연남. 미궁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았던 사건. 하지만 이 사실들로 인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내연남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이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한 사람. 누구일까요?
내연남을 싫어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내 생각은 남편일 것 같은데. 신랑이 자기한테 갖는 집착 그런 거에 피해자가 너무 갑갑했어요. 해지면 들어와야 하고 뭐 그 밖에 일을 하려면 신랑 눈치 봐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내연남이라는 동기가 생긴 남편. 윤 씨에게 정말 자상하고 윤 씨만을 사랑했던 남편은 사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했고 평소에 집착이 심했다는데, 아내의 지인들에 의하면 아내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한다. 남편이 의심되는 와중에 무언가 남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까지 발견되게 됨으로써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지게 된 상황. 무엇이 발견된 걸까? 마침 그 피해자 주거지 밑에 헌옷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함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마침 그 수거하시는 분이 뭐 그것 때문에 전화했느냐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두 부부가 살던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청바지가 발견되었다는 거. 당시 헌옷을 수거했던 수거업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걷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새벽녘에 어두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고가에 팔리던 그런 청바지였어요. 제가 입을 요량에 이제 가지고 왔죠. 근데 청바지를 봤더니 약간 빳빳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청바지에 뭔 피가 이렇게 많이 묻었나? 했죠. 이게 당시 경찰이 수거한 청바지예요. 경찰은 바로 수거해요. DNA 검사를 해보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하고는 좀 무관했어요. DNA가 맞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로 밝혀졌다. 동기만 있고 다른 혐의점은 없는 상황. 그 와중에 경찰은 중요한 CCTV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2006년 10월 2일 사건 당일 CCTV 영상입니다. 오전 9시 52분 바로 사건 당일 10월 2일 아파트 CCTV에 찍힌 남편과 피해자 윤씨. 뒷머리가 죽은 여자예요. 앞에 서 있는 것이 남편이고 9월달 중순부터 말까지 여기저기 다니며 실종된 아내에게 화내기는커녕 여유롭게 미소 짓는 남편. 하지만 집에 들어가고 50여 분 후 혼자서 집을 나서는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의 모습이 어딘가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저 때는 막 한숨을 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입에다가 침을 바르고 여기는 이제 한숨 쉬는 장면이에요. 한숨을 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남편. 아까의 그 인자한 미소는 어디 간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혼자 나온 남편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엄청나게 큰 꾸러미와 바로 검은색 가방, 아내가 사용하던 검은색 가방도 자신의 차에 싣는 남편. 아내는 이 이후에 어느 곳의 CCTV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내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남편 혼자 집으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고 가방을 들고
근데 그 이후에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CCTV 추적에 의하면 남편은 차를 타고 종일 서울 근교를 배회하다가 아내의 시신을 경찰들이 예상한 한강 근처에서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는 남편.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 그러던 중 동네 주민 냄새가 팡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썩는 냄새가 역겨운 건 나도 그때 처음 맡아봤어요. 남편이 일하는 개인 인테리어 사업장에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 수색에 들어간 경찰들. 여기 어디 있겠네? 여기인데? 좀 찍어줘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게도 아내의 머리가 들어있는 페인트통. 그래도 이건 다행히 미수 사건은 아니네. 와, 아니 근데 저런 거 자기 일하는데 숨겨놓으면 존나 찝찝하지 않냐? 소름 돋아. 간지러워. 씨발. 그렇습니다. 평소 집착과 질투가 심했던 남편은 내연남의 존재를 알아낸 뒤 그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후 시체를 토막내 유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집착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습, 또 나의 여인, 내가 아꼈던 또 나의 연애 감정이 있었던 하나의 상징물로 곁에 계속 두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니까 저 페인트통,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를 묻어둔 페인트통을 자기가 일하는 곳에 뒀던 이유가 내 아내를 내 곁에, 내 여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경찰에 들킬까봐가 아니라 그냥 집착성 때문에? 그게 더 소름인데? 전문가들은 남편이 아내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강한 성격을 가져서 내가 아꼈던 나와 연애 감정이 있던 하나의 상징물로 계속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혀 인정을 안 했죠. 전혀 표정도 없었고 어떤 놀라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표정도 없었고 놀라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차분했고 마지막까지도 부인했던 남편.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의 혈흔 때문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죽은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체를 훼손할 때 눈에 청테이프를 붙였어요. 집착 섞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인 남편을 원망이라도 했던 것일까? 죽은 후에도 눈을 감지 못했던 윤씨. 바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람이 빠지면 육지에 묻힐 사람들은 시신이 뜬대요. 바다에 죽어도 바다에서도 뜨는데 대부분 보면 다 고기밥들 되고 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손이 참 억울한 죽음 당해 원한 풀어주라고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의문의 오른손이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결혼은 신중하게. 그리고 바람 피지 맙시다. 나 결혼 안 할래. 그래, 연애만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이건 뭔가, 그래도 범인이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야, 미수가 아니라서. 내가 이때까지 다뤘던 사건들은 다 미수였잖아. 다 미수에 그쳤잖아. 그래도 이거는 뭔가 범인이 그래도 잡혀서 존나 속이 답답하진 않네. 속이 답답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화장실에서 혈흔이 발견 안 됐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페인트통에서 머리가 발견 안 됐으면? 존나 억울할 거 아니야. 존나 억울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바람 피는 여자도 문제지. 바람 피는 여자도 문제고, 그렇다고 살해한 남편도 문제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연애만 하지. 헤어지면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다른 남자 만나고 싶었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나 이해가 안 돼. 둘 다. 다른 남자 만나고 싶으면 헤어지면 되지. 안 그래? 아니면은 그러고 싶으면 이혼을 하던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걸 그게 없긴 하지만 그럼 그냥 차라리 따로 살면 되잖아. 그러면 따로 살면 되지. 응?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유책 바람 핀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응? 유책 배우자 바람을 핀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응? 못 걸어. 그러면은 그냥 따로 살아야지. 어쩌겠어. 응? 다른 남자 만나고 싶으면 재산도 못 뜯어.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면은 씨발 그냥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싫어도. 응? 한 번 결혼하면 씨발 그냥 살아야 돼. 제가 또 아내 사랑과 전쟁 완전 열혈 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아주 빠삭합니다. 아주 빠삭해요. 진짜. 하나 더 할까? 시간 좀 남는데. 다스트리 하나 더 갈릴까? 아직 게임이 다운로드가 되려면 이제 3분의 2 됐어. 이제 3분의 2 돼서 하나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아. 자, 뭐 해볼까? 18계단 및 100골. 나 이것도 본 것 같아. 계단 밑에 콘크리트 파니까 뼈 있던 거 아니야? 100골? 100골 있던 거 아니야? 아닌가? 나 이것도 풀로 봤던 것 같아. 방드 좀 바꿀게. 18계단 및 100골. 너무 큰데? 내가 설정 못하나? 오케이. 자, 이번에 할 미스 다스테리는 18계단 및 100골입니다. 다른 말로 부평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녀에게 가기 위해선 세상과 점점
멀어져야 한다. 강화군 공설묘지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봉분 하나 없이 묻혀있는 무용고 덕성 63의 묘를 찾기 위해서죠. 이 묘지의 비밀은 1년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자리한 청천공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 발견자 강씨는 1년 전 건물 보수 공사 도중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 중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면서 왜 그렇게 튼튼하게 해놨지? 막 이걸로 깨는데 안 깨져. 안 깨져서 힘들었어. 한참 깼어 아주. 재래식 화장실 철거 후 옆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려는데 쉽게 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생긴 조그만한 틈에 지렛대를 넣어 윗부분을 뜯어낸 순간 무언가가 대구르르 떨어져서 봤더니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는 누가 개고기 먹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놨구나. 나는 그러고서 처음엔 누가 개고기를 먹고 넣어놓은 뼈인 줄 알고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강씨. 하지만 느낌이 쌓여 그 안을 들여다본 강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거 진짜 사람이다 생각하고 안을 쳐다보니까 뼈가 이만하고 바로 이 유골의 정체는 사람의 유골이었기 때문. 여기네. 건물의 계단 아래 재래식 화장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견된 유골은 과연 누구일까? 건물 중개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작아 보이니까 아마 여자분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성폭행하고 나서 죽인 다음에 그렇게 매장한 것 같기도 하고, 살해된 뒤에 뭐 구부러져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구부러져서 넣은 것 같지는 않고 뭐 하여튼 토막낸 것 같기도 하고. 주위 주민들은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되어 그곳에 묻힌 것 같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생전에 탈군된 상태라는. 이빨이 하나 나갔네. 동북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이런 나라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긴 갈색 머리의 동북아시아계 여성, 20대 전후의 여성이며 신장은 162에서 170cm 가량 된다고 추측되었고, 특이사항으로 생전에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탈골된 상태라는 것. 이 사진이 당시 사건 현장의 구조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옆에 고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안에 피해자를 매장한 것. 재래식 화장실 옆 냄새가 고약하니 시체 부패 냄새를 눈치채지 못하게 일부러 이것을 장소로 선택한 것 같다. 하지만 언제 사망을 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자연 매장된 상태와 콘크리트 매장된 상태에선 부패되는 속도가 달랐기 때문. 실제로 캐나다의 한 실험에선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연 매장된 돼지는 2년 안에 부패된 반면 콘크리트 매장된 돼지는 2년이 지나도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매장하면은 부패가 안 되나? 처음 알았네. 하나도 안 되나? 현장
현장 옆 공장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프라이팬 할 때는 외국인 직원들이 있었거든. 쓰다가 초석을 세고 왔는데 공장 그 사장의 물건이 다 없어진 거야. 직원들도 다 없어지고 동시에. 공장 내 사람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쯤 프라이팬 공장 운영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했었다고 한다. 하나 추석을 세고 온 후 사장 직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사장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싸움이나 성폭행을 하려다가 일이 일어나 이를 감추기 위해 그곳에 묻었다는 추측. 공장 내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층이 다방이었어, 다방. 다방이었는데 그때 노랑머리 애가 있었다고. 주변 식당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다방 여종업원 가영이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분분하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 다른 유류품이라거나 신분증, 기타 어떤 다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고요. 당연히 묻혀있던 곳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옆 건물 부지보다 한턱 아래에 위치해 있어 언제 이 콘크리트 건물이 생겼는지를 사진으로도 파악하기 힘들어 수사는 난항에 빠지는 듯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콘크리트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네. 그리고 계속 바뀌었네. 이 공장 주인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여기 관심이 없었네, 사람들이. 현장 옆 공장 사장님, 여기 사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저기 일했던 사람들, 이제 그 건물에 일을 했던 사람들만 알 거라는 옆 공장 사장. 하지만 이 건물이 생긴 1992년 이후 일했던 사람은 300명 이상. 게다가 그때 당시 신고가 안 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게다가 건물에 수세식 화장실이 생긴 이후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확인한다 해도 기억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주변 식당 사장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셨다. 아주 결정적인 말? 뻔한 놈이 죽인 건데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지. 응? 뻔한 놈? 사장님은 누굴 염두에 두신 건데요? 말하기 좀 그러시겠지만, 그 뒤에가 다 산인데 세상에 계단 밑에다가 묻는 수가 있겠냐고요. 둘러매고 올라가도 되잖아요. 만약 직원이 그랬으면 사장이 야! 누가 여기다 콘크리트 쳤어? 했을 거 아니야. 사장이 치면 직원들이 뭐라고 안 하죠. 맞네. 바로 그 건물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장이 죽이고 콘크리트를 쳤을 거라는 의견.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예전에 이 사건과 비슷하게 주택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콘크리트 매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검거된 범인은 집주인이었다. 집주인은 자신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 집안 고들장을 파낸 후 아내를 콘크리트와 함께 매장해버린 것. 게다가 주변이 산천지인데 굳이 콘크리트를 가져와 물에 개어서 안매장을 하는 힘든 짓을 할 리 없다는 것. 제작진이 빠른 걸음으로 가장 가까운 산지를 걸어가 보니 채 2분이 안 걸리는 시간이 걸렸다. 현장 인근 주민, 주인이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건물 주인 같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언젠가는 파헤쳐진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건물 주인? 주인? 글쎄. 하지만 언젠가는 발견된 시체가
자신이 건물 주인 건물에서 발견되면 의심받을 수 있기에 아닐 것 같다는 다른 사장님의 의견. 1990년 2월 23일 윤땡땡, 2000년 8월 27일 박땡땡, 2003년 12월 3일 서땡땡, 이땡땡. 제작진은 이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윤땡땡씨가 첫 번째 건물주였고, 글쎄 그건 뭐 거기다가 뭐 벽돌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그런 기억도 난 뭐 안 나더라고. 윤모 씨는 재래식 화장실 옆 콘크리트 구조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물주였던 두 번째 건물주 박땡땡 씨. 세놓고 자기는 그때 서울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 사람은. 하지만 그녀는 임대만 하고 실거주지는 서울이라 서울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세 번째 건물주였던 서땡땡씨와 이땡땡씨. 세 번째 건물주는 두 명인데 공동 소유였으며 공장을 운영하다가 떠났고 마지막 2년만 임대업을 했다고 합니다.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반드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근처에 야산이 넘치는데 이곳에서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한 이유는 겨울이라 땅이 얼어 야산에 못 묻는다던가 혹은 다른 환경적인 이유로 반드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요? 범인 입장에서 상당히 먼 거리예요. 게다가 제작진이 짧다고 생각했던 거리는 프로파일러에 의하면 범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한다. 게다가 실제로 제작진이 걸어가던 도중 근처 공장들에서 키우고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맞네. 보통 공장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시체에 들쳐업고 가다가 개들이 짖으면은 난리 나지. 보통 공장에서 다 키우니까 개를 난리 나지. 개가 짖는다는 것은 누군가 목격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선뜻 야산으로 시체를 묻으러 가지 못했을 거라는 전문가. 위에서 말한 고들장 암매장 사건에서 범인의 직업은 목수. 공장 관련 일에 빠삭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때 당시 수사 결과가 나왔었다. 혹시 이번 범인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실제 사건 현장에 있던 콘크리트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았다. 위에가 바닥 표면이고 아래가 시멘트예요. 전문가가 시멘트를 보던 도중 원래 있었던 바닥 표면의 콘크리트와 새로 범인이 만든 콘크리트 층 사이에서 접착제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다. 범인이 어느 정도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는 전문가. 접착제. 먼저 콘크리트를 쳤고 그래서 이만큼 중성화가 진행된 후에 이 콘크리트를 쳤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칼리 성분이던 콘크리트에 산소가 들어와 중성화가 진행되는 정도로 콘크리트에 만들어진 연도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정도 중성화가 진행이 되려면 건물을 짓고 한 10년 정도는 경과가 된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쳤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한 치고 10년 정도 뒤에 그 콘크리트를 했다는 거 아니야? 전문가는 최초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위에 10년 정도 후 피해자가 발견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쳤다고 추측을 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도시락, 라면 스프 봉지와 하나로 담뱃값, 그리고 전문가의 말들을 토대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추측해보면 하나로 담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로 좁혀진다. 그러면 세 번째 집주인 아니야? 세 번째 집주인 아니야? 그래, 세 번째 집주인이잖아, 이 공동명이. 이 기간엔 세 번째 건물주였던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시기. 건물 지하 과거 임대인. 거기 좁아서 그거 튀어나왔으면 우리가 알았어. 아, 그래요? 거기 화장실 옆이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떠난 후? 그런 것 같아. 라고 봤을 때 사장님이 몇 년도에 떠나셨어요? 정확하게? 2006년도인가? 7월에 왔을 거예요, 여기. 과거 건물에 새들어 살던 사장님도 공장 운영 당시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본인은 2006년 7월에 그 건물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 범행 현장의 건물은 최소 2006년 7월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또 하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덕성 63의 얼굴을 덮고 있던 베개였다. 범인은 갑자기 범행이 벌어졌고 이에 관련된 물품들을 가져와 한꺼번에 묻은 게 아닐까? 그 당시 2층에 있던 칼집 공장에는 외노자들을 위해 3층을 기숙사로 운영했는데 거기엔 당연히 베개나 이불 같은 생활용품들이 있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 과연 그 당시 사장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까? 사회심리학과 박지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민들을 사왔듯이 베개도 자기 집이라든지 어디서 가져왔을 수도 있거든요. 베개는 실수나 은폐라기보다는 얼굴을 가려 죄책감을 숨기려는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이런 물건들은 아마도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라면 스프 봉지와 담배각은 별다른 범죄와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했다. 변사자와의 관련된 실종 유무 사항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칼공장에서 등록되어 있던 노동자 중에서는 실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보통 외노자들은 그 비자 같은 거 막 신고 안 하고 막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실종 신고 안 했을 가능성도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거나 이 건물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매장 방법으로 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단순 세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임대인이나 직원이 굳이 주인에게 발각될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범인은 임대인과 직원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진짜 완벽하게 비밀에 붙이고 싶으면 사실은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공간에 영원히 은닉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낮잖아요. 또 다른 전문가는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공간이 영원히 은닉하는 게 가장 발견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파 묻는 게 가장 발견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거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파 묻어버리는 게 가장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사건이 발생된 시기로 추정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공동 소유주 서 사장과 이 사장은 친구 사이라고 한다. 아니요?
절대 경찰도 안 만나요. 제작진은 이사장을 만나보려 하지만 이사장은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때 한 주민에게서 이 두 사람에 관련된 특이한 점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저쪽 계단 밑에 유골이 들어간 턱이 서사장님은 또 기억이 전혀 없었대요. 백골 나온 곳이... 근데 이사장님은 있었다고 했고 저쪽에. 바로 서사장은 구조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이사장은 구조물에 대해 안다고 진술했다는 거. 둘이 돈을 같이 내면서 건물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가까웠는데 이제 조금 틀어진 거죠. 게다가 건물을 팔자는 이사장과 건물을 팔지 말자는 서사장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잠깐만, 건물을 팔지 말자는 사람이 뭔가 약간 더 범인에 가깝잖아.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서사장은 모른다 했다고? 맞네, 지는 모른대. 발뺌한 거잖아. 팔지 말자는 서사장, 근데 또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모른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서사장을 찾아가 봤다. 서사장님 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웃는 모습으로 제작진을 반겨준 서사장. 그러나 그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취재해요? 아니, 그걸 뭐하러 취재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우리도 모르고 이미 조사 끝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들어도 다 해드렸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해드렸는데 저한테 돌아온 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엇인지 아느냐고. 저를 완전히 사람을 사주해서 뭐 했다고 그런 질문을 왜 사람이 그런 질문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여태껏 버텨왔는데. 서사장과 덕성 63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도중 서사장 부인이 흥분하며 노발대발했던 것. 그 위치에서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덕성 63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서사장은 다시 한번 몰랐다고 말을 했다. 개발될까봐. 개발된다는 말이 있어서. 왜 팔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그 당시 개발된다는 얘기가 들려 좀 더 버티고 팔아보자라는 생각이었지만 더는 힘들어 팔아버렸다는 거. 두 분 사이에 누가 도대체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에 대한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누구하고요? 두 분이서 하셨겠죠? 당연히 어떤 놈이 갖다 묻었는지. 지금 무슨 말이야? 제작진과 서사장이 이야기하는 도중 흥분한 서사장의 부인이 자꾸 개입하여 이야기 진행이 안 된다. 만에 하나 사장님을 거쳐간 직원이나 누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 부분은. 어찌되었건 그 당시 건물의 새들은 공장 사장이나 직원들의 짓인지는 모르겠다는 서사장. 너무나도 흥분한 이 취재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줘봤다. 상당히 좀 부적절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감한 질문을 하면 아내가 언제나 끼어든다. 남자는 주로 웃는다? 이런 점들이. 시종일관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전문가. 게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은 저한테는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나름대로 정말 힘들지만, 바로 서사장 부인이 해당 사건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 그 일은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슴 아픈 지점이 어디일까? 왜 가슴 아픈 일일까?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닥 어울리는 표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여기서 부부를 더 의심가게 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다. 과연 어떻게 범인이 콘크리트로 덕성 63을 묻은 것일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력 20년차 전문가를 찾아가서 콘크리트 사진을 보여줬을 때였다. 그때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이렇게 나눠져 있네. 단번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을 파악한 전문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층. 시멘트를 넣고 물을 부은 거고, 그렇지 않고 개선은 이렇게 사이사이 그렇게 딱 달라붙게 넣을 수는 없어요. 두포 놓고 물 붓고, 두포 놓고 물 붓고. 가장 빠르게 시멘트 7포대로 사건 현장만큼의 공간을 메우는 방법은 시멘트를 개어서 바로는 형태가 아니라 가루를 차례대로 붓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것이라는 것. 저 층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가루 붓고 물 붓고 가루 붓고 물 붓고 이렇게 했다는 거겠네? 섞어가지고 붓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붓잖아. 실제로 실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단단했고 사진에서 봤던 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했었다. 그렇다는 말은 그날 범인 혼자서 시멘트 7포대와 63리터의 물을 혼자서 들고 왔다는 건데, 혹시 이를 도와주던 조력자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만약 그들이 살해해서 묻었다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게 왜 건물을 굳이 팔았을까? 왜 팔았겠어? 공동명의잖아. 한 사람이 계속 팔자고 조르는데 어떡해. 계속 안 판다고 하면은 의심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겠지. 응?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신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놓쳤거나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나 심리적인 안정기를 가졌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이뿐만이 아니라 의심가는 증언들이 속속 더 등장한다. 그때 거기 굿했는데? 굿을 했다? 무당 데려다가 굿하는 경우는 없지. 기가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뭐 저게 있었으니 안 쓸 수가 없지. 보통 그쪽에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일이 없고 있다 해도 돼지 머리를 올려 재를 올리는 정도만 하는데, 돼지 내장을 빼놓고서는 돼지 통째로 넣고 떡 해놓고 굿도 했대요. 여기서 거기는 일단은 산지창을 꽂고 했다고 그랬어. 이들은 무당을 불러 돼지 내장을 넣고 산지창을 꽂는 곳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이다. 5번? 아니 한 번도 빡센데 5번을 한 번 하는데도 돈 존나 많이 드는데 굳이 5번을? 와, 돼지가 몇 마리야 이거? 돼지 몇 마리? 돼지 내장과 삼지창, 어떤 경우에 하는 곳인 걸까? 제작진이 부속인을 만나 물어봤다. 타살 곤충 곳이라기도 하고, 그 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 터 밑에서 죽은 시신들의 산소였다던가, 객사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타살곳은 가능해. 타살곳? 바로 객사에서 죽거나 터 밑에서 죽은 시신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곳이라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제작진이 구세대에 물어보려 수사장을 찾았을 때 그는 그곳에 이미 자리를 비웠고 제작진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때 그의 공장 출입구와 주변에 놓여 있었던 가지 놓친 엄나무가 발견되었는데 이 엄나무의 의미는 귀신과 저승사자를 쫓는 것이다. 아 씨발 나 소름 돋아. 범죄자 입장에서도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 두려움, 후회 이런 것들이 반응적 범죄라고 해석된다는 전문가. 2013년 11월 24일 현장 사진. 이제 사건에 관해 남은 유일한 열쇠는 사건 현장 콘크리트가 찍혀있던 단 한 장의 사진. 여기 살짝 삐져나온 사진 하나 있네. 계단 뒤로 범인이 만들었을 콘크리트 구조물이 뚜렷이 보인다. 이 사진을 과연 누가 찍은 것일까? 당시 1층 임대를 앞둔 건물 주인이 한 청소업체에 의뢰를 했고 작업을 마친 청소업체 사진이 그 결과를 찍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제작진은 그 당시 청소업체 사장을 찾아가 봤다. 사장님은 그 구조물을 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죠? 이제 그 계단 밑에 슬레이트하고 블록 깨진 거. 그는 그 당시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기억하고 있는 이 사장님도 존나 대단하다. 몇 년이 지났을 텐데. 이 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냈대요? 아니? 그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청소업체 사장. 그렇다면 이 사진은 누구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사진일까? 씨발. 서 사장의 핸드폰에 서 사장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바로 서 사장의 핸드폰에서 발견되었던 사진. 청소업체 사장이 자신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도 서 사장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 그 위치에서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가 사진 찍었는데 왜 몰랐다고 진술을 해? 지가 사진 찍었는데 왜 몰랐다고 진술했어?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서 사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몰랐다 라고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것. 일요일인데 11월 24일은 11월 24일에 사진을 받았다는 서 사장. 혹시 자신이 헷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를 찾아봤지만 그날은 일요일.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즉, 청소업체 사장은 서 사장의 공장 부지에 온 적이 없다는 뜻. 어? 여기 있다. 청춘동. 12월 18일이네. 그가 청춘동에서 작업했던 날은 12월 18일이었다. 도대체 서 사장은 12월 24일 누구에게 이 사진을 전송받은 걸까? 진짜 전송받은 것일까? 혹시 본인이 직접 찍은 게 아닐까? 늘 그 장면을 보므로 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진을 간직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전문가. 서 사장, 어떻게 오셨어요? 가세요 제발.
사장님, 잠깐만 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왜 선생님 휴대전화에 있어요? 아, 저기 뭐야. 아, 청소하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 보냈대요. 아니, 사장님 안 보냈대요. 소 사장을 다시 찾아가 청소업체 사장은 소 사장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며 한숨만 쉬는 소 사장. 그는 얼른 자리를 빠져나가는 듯이 제작진을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방인이어서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걸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창 많이 들어왔을 때로 제대로 된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거나 안 매장되어도 찾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훨씬 덜했을 거라는 상황과 시대적 배경. 좀 안타깝고 망제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고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덕성 63 무용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미제 사건으로 풀릴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미제 사건이네요. 미제 사건으로 남을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미제 사건이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잖아. 결정적인 증거가. 심증만 가지고 어떻게 범인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심증만 가지고 범인으로 몰아갈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게 맞지. 근데 솔직히 휴대전화 사진은 좀 분명 모른다고 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그게 핸드폰 사진에서 발견된 건 좀 지금 55기가. 지금 55기가. 다스텔이 재밌네. 나도 몰입이 되네. 지금 하는 나도 몰입이 되네. 재밌노. 솔직히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좀 몰입이 안 되는데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몰입이 좀 잘 되네. 응? 몰입이 잘 되네. 그니까 날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리고 또 그 청소업체는 보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실상 확인해보니 지 핸드폰에서 발견됐잖아. 지 핸드폰에서 발견됐잖아. 이 새끼야 장난해 18. 근데 만약 저 사람들 자식이 있다면은, 만약 그런 사람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자식된 입장에서 난 솔직히 존나 소름일 것 같아. 자식된 입장에서 존나 소름 돋을 것 같아.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좀 재밌네. 살인범에 걸음걸이 했나 내가? 했네.
안 했네? 아니구나. 안 했네, 안 했네. 근데 이거 너무 기네. 어?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55.8기가. 근데 좀 덥냐? 다시 에어컨 틀어.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할 거는 나는 이렇게 살인사건이 흥미롭지? 배산, 채하,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입니다.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이야. 이번에 뭔가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쌈배 하나 펴도 될까요?